부모님의 도움으로 임대 아파트에 신혼집도 구해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뭐 딱히 문제는 없는데 아내 명의의 이제 요 빌라 하나가 있다는 게 요거가 이제 계속 이제 속을 썩인다는 거예요. 임대 후 분양 아파트다 보니까 아내가 무주택이 돼야만 하는데 요 아내 지금 요 빌라 하나 때문에 혼인 신고를 못 하고 있다. 조기 분양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끝까지 한번 들고 있어 볼까 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벌써 5년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맞아요. 빌라를 어떻게 좀 정리할 방법이 뭐 전혀 없을까요? 쉽게 제가 손을 못 대는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매일 상남자를 옆에 끼고 사는 진주에 사는 남자입니다. 결혼은 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30대 중반에 평범하지만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저보고 뗀뗀모찌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뗀뗀모찌가 뭘 저도 일단 모르겠어요. 한번 이 여쭤보겠습니다. 뗀뗀모찌. 아마 이제 구두쇠나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똑똑하게 뭘 한다 뭐 이런 건가? 네, 최근 목표가 사라지고 난 이후부터 소비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가지려다가 아내가 이제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뭐 아이를 먼저 가져라, 뭐 먼저 이제 고치고 가져라 이러면서 이제 그걸로 좀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한데 부모님의 도움으로 임대 아파트에 신혼집도 구해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뭐 딱히 문제는 없는데 이제 하나의 문제가 이제 아내 명의의 이제 요 빌라 하나가 있다는 게 요거가 이제 계속 이제 속을 썩인다는 거예요. 아내는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 하는데 아직 저희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이게 임대 후 분양 아파트다 보니까 아내가 무주택이 돼야만 하는데 요 아내 지금 요 빌라 하나 때문에 혼인 신고를 못 하고 있다.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에서 심지어 나가야 되기도 하고 나중에 분양 전환도 안 되고. 저게 유주택이라는 게 무슨 전과처럼.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임대 아파트 너무 이렇게 좋아하지 마시라. 특히 이제 임대를 살고 분양되는 것도 그게 마냥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딱 그런 거지. 이렇게 한번 딱 소위 말하는 이제 딱 걸려버리는 순간 얘가 이제 모든 인생의 목표가 되면서 나머지를 다 포기하게. 다른 거 했는데 임대 아파트에서 나가면 어떡해? 뭐 하는데 이거 이 불이익 받으면 어떡해? 라고 해서 저걸 먼저 기준으로 삼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까지 지금 이분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5년 동안 혼인 신고도 안 하고 살고 계시고. 혼인 신고도 안 했죠. 그다음에 결혼 5년 차가 됐는데 수당 및 복지 포인트들도 안 받고 있다. 지방에서는 결혼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주는 뭐 복지 포인트나 뭐 이런 것들이 있나? 근데 그런 거 이제 결혼하고 하는데 혼인 장려로. 그러니까 이 임대 아파트 때문에 지금 그것도 10년이잖아요. 그러면은 10년간 그런 복지 포인트도 하나도 안 받고 그리고 10년 뒤에 올라간 금액에서 할인돼서 분양 받는 거면 그렇죠. 지금 사서 올라가나 올라간 거에서 할인 받나 사실 똑같은 건데 이 뭔가 이 사람이 이게 한번 꽂혀가지고 거기만 보기 시작하면은 제일 문제가 딱 바로 그냥 나오면 되는데 한 4년 5년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게 아까워서라도 이거를 무조건 받아내야 되겠다는 그 매몰 생각. 비용 여지껏 내가 버틴 게 있는데 이 보험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동안 납입한 금액이 얼마인데 10년을 냈는데 내가 이거를 해지하면 얼마를 깨지는데 앞으로 낼 돈이 얼마세요. 그거를 따져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한번 이렇게 엮이면 힘들어진다. 다행히 고민은 하고 계신 임대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이러고 있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을 이제 슬슬 하고 계신 겁니다. 임대로 계속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평수 큰 아파트로 현재 진주 시세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맞는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결혼 당시 1억 정도 돈을 마련할 수 있었을 때 진주에서 잘 나가는 혁신도시 아파트가 3억 초반이었는데 그때 무리해서 안 간 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이제 지나간 얘기인 거고 5년 뒤에 분양을 받을 건지 지금 내가 사가지고 5년을 가지고 갈 건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이제 경험을 한번 해보셨잖아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에 계속 고민이 되는 게 만약에 지금 안 샀다가 5년 뒤에 됐을 때 또 이런 후회를 그 5년 전에 내가 그걸 샀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럴 수도 후회할까 있는 봐. 거고 또 저의 미래를 그려야 될지 어떻게 할지 상남자에서 부부 재무 상담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임대 아파트를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가 1억 7천이에요. 근데 그중에 3천이니까 1억 4천만 원의 돈이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단순 계산하면 지금 둘이서 맞벌이잖아요. 500 정도 버시니까 그러면 DSR을 따져도 6천이면 한 3억 이상 대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래나 저래나 한 4억 5천대 아파트는 살 수 있는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은 그냥 돼요. 이 돈만으로도 중고로 이제 2,300짜리 니로 하나 타고 계시는데 누나의 대출금을 또 왜 갚아줬죠? 갚아줬나? 1,200만 원을 쓴 거. 요것도 한번 이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포기 못한다는 건 없지만 현재 고정 지출은 최소한으로 줄였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줄일 곳이 없을 것 같다. 아내랑 둘이서 맞벌이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가 없는데 근데 저축률이 50%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저축률이 참 좀 약간 희한한 구조예요. 왜요? 여기 보시면 자
239만 원은 정기 저축으로 하는 겁니다. 고정적인. 아, 네. 그리고 남는 돈이 한 달에 100에서 200이 남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비상금 통장에 모았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라고 했더니 그럴 거면 적금을 더 붓거나 뭘 하시지. 네. 그러니까 소득이 일정치가 않은 약간 수당 뭐 이런 거 붙어가지고 들쑥날쑥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저축액은 저 정도인데 남는 돈이 늘 한 100에서 200 이렇게 해가지고 비상금 통장에 한 2천 쌓여 있고 그럼 저축률이 더 높다는 더 높은 얘기군요. 거예요. 실질 저축률이. 네. 그러면 저축률이 높으면 사실 높죠. 뭐 아끼기가 쉽지 않을 수도 네. 있죠. 자, 보면은 관리비 공과금에서 16만 원, 전세 이자 한 6만 원, 휴대폰 8만 원, 인터넷 4만 원, 유류비 10만 원. 뭐 아낄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보험료 좀 많이 나오고. 보험료가 좀 많아요. 네. 이거 왜 이렇게 근데 다들 아니 이게 딱 내가 봐도 내가 소비 지출을 하는 게 140만 원인데 그 중에 20만 원이 보험료다라고 하면 약간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 너무 높은 거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보험이 아예 무용지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저러면. 막 그렇죠. 암 걸리면 저 5천 나와요. 그러면 그런 분이 계신데 아니 안 걸리면 어쩔 거냐. 그래서 결국은 보험은 비용이고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최소로 아주 효율적으로 버려야 되는데 인생 역전 될 만큼 가입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그 막 큰 금액이 나오고 이런 거 아닌가요? 이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이라고 한다면 사망보장 뭐 이런 거 불필요한 거 들어있는 거고 네. 아니면 뭐 그때그때마다 보험이 가입할 때 컨셉이 달라지니까 네. 어떨 때는 뭐 사망보험금이 한창 유행했었던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이 있었고 어쩔 때는 이제 뭐 암 막 이렇게 하면서 암 요즘에 걸리면 무슨 입자 치료 이런 거 네. 하면은 뭐 몇 천씩 깨져요. 그래서 그걸 가입시켰던 시절이 있었고 요즘에는 또 이제 치매 간병비 이걸 가지고 그게 트렌드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차피 지금 30대니까 네. 사실 뭐 그거랑 아주 지금 직관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없죠. 그런 거 나이대잖아요. 없죠. 네. 물론 뭐 보험을 뭐 해지했는데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확률상 너무 과하게 해버리면 미래를 대비하다가 이제 현재가 또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모임회비, 뭐 정수기 뭐 이렇게 써 주셨는데 뭐 한 보험료 좀 줄이고 하면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저축은 더 할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어떤 뭐 근데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하는 분도 아니에요. 뭐 또 옷 사는 것도 없고. 없어?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아니겠죠. 조금 더 쓰지 않을까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더 쓰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모인 돈이 없어야 되는데 모인 돈을 보면 그렇게 또 나쁘지도 않습니다. 근데 또 자산이 또 많으세요. 보면은 뭐 이래저래 많은데 좀 복잡하게 적혀 있긴 하더라고요. 복잡하게 적혀 있어요. 청약에 이제 부부 2명이 넣으시는 거. 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도 2명이서 이제 아내분하고 남편하고 같이 넣고 행정공제회라는 거 이제 공무원 요쪽 계통에 일하시면 거기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이고 적금도 따로 하고 있고 내일채용공제도 각각 하고 있고 네. 주식에도 돈 넣어놨고 그다음에 비상금이 지금 5천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상을 당하셨대요. 네.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이제 장례 치르고 뭐 하다 보면 들어오는 돈들 있잖아요. 네. 그게 원래 비상금이 한 2천에서 3천 수준 늘 유지가 됐었는데 그거 돈이 좀 더 들어왔고 그다음에 일반 통장에 8천만 원 있는 게 저게 이제 아버님 재산 상속 받으신 거 8천. 받고. 그러니까 지금 빌라를 정리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빌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집을 하나 제대로 된 걸 하나 더 취득을 사서 하시다가. 그걸로 이제 이사 가서 이제 임대 이 생활을 이제 끝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순자산 보면 그런 거 저런 거 다 뭐 빌라까지 합쳤을 때 대출 다 빼고 4억 4천이에요. 네. 깔끔하게. 안 살 이유는 없을 것 안 같은데. 살 이유는 없어요. 능력은 한번, 돼요. 일단 네. 집을 살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이 혁신도시라고 말씀하셨던 그곳에 사실 능력도 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주남님. 네. 네. 예, 우선은 저기 자산을 보니까 자산을 되게 잘 모아 놓으셨네요, 보니. 네. 근데 그 아내분의 빌라 때문에 지금 임대 후 분양,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지금 걱정되시는 게 가장 큰 지금 고민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앞으로 5년 더 살고 그때 당시, 그러니까 2030년에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서 한 7, 80%에 나한테 준다 이거잖아요. 네. 그 큰 틀은 이제 그건데 저는 이제 조기 분양이라고 처음에 사람들이 계속 주변에서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5년 이후부터는 조기 분양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러면 조기 분양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끝까지 한번 들고 있어 볼까 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벌써 5년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맞아요. 조기 그러면은, 분양에 가능성이 있고 조기 분양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조기 분양을 한다는 아니죠. 네, 아직 확정이 안 났었어요. 그거는 누가 정해요? 거기 공급하시는 사업 주체에서? 일단 그 분양 사무소에서 이제 그 알려주면 네. 이게 여기 세대주들한테 다 연락을 돌려서 찬반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찬반을 물어보기는 했어요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아니면 아직도 그거 그 안 얘기도 거쳤어요. 없어요?
네,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집이 5년 뒤에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 대충 5년 뒤에 주변 시세로는 3억 2천에서 4천 사이로 제가 5년 뒤에요? 아니면 지금? 지금이 3억 4천이고 네, 지금 3억 4천이고 네네. 5년 뒤에는 한 얼마 정도 될 거로 추정을 하세요?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시세로는 제가 봤을 때는 3억 5천 6천 그대로일 거. 그대로일 것 같다. 그대로일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많이 올라가져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인 거를 해가지고 만약에 3억 5천이라고 치고 네네. 30% 싸게 사면은 우리가 지금 3은 9니까 한 1억 정도? 9천 1억 정도 싸게 사겠네요. 만약에 네네. 예를 들어 네. 맞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수당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포기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앞으로 5년간 손해 보는 금액은 뭐 대략 얼마인가요? 제가 계산했을 때 1년에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한 200 정도. 1년에 200에.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잘 되면 8천만 원 정도 어쨌든 버는 거네요. 뭐 네네네. 1천만 원 손해 본 게 있으니까. 근데 요 8천만 원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지금 고민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더 떨어질 거면 어차피 분양 안 받으실 거죠. 예, 그렇죠. 떨어지면 근데 음. 떨어진다고 하는 그 기준이 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후 분양 예상하는 가격이 2억 8천에서 3억이거든요. 네. 5년 뒤에 그 정도 가격에 분양을 할 것 같다. 네네네. 그러면 지금하고 뭐 3, 4천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뭐 네, 4, 5천. 맞아요. 지금 안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굳이? 지금 안 사는 이유가 아까 제가 잘 모르는데 일단 여기 제가 살고 있는 도시 여기가 지금 가격이 가장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3억대 아파트를 보니까 지금 여기서 5억에서 6억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눈에 그렇게 큰 차이가 보이니까 이게 지금 이 돈 주고 가는 게 맞나 이렇게 싶은. 그 같은 평수 아파트가 지금 주변은 5억에서 6억 한다는 거죠. 아니요, 34평 기준. 34평. 지금은 몇 평인데요? 지금은 25평이. 25평은 얼마 정도 하세요, 주변 시세가? 지금은 3억 3천에서 4억 3천 3천.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정말 뭐 잘 되면 한 8천에서 한 1억 정도 벌 수 있는 기회가 5년 뒤에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빌라도 뭐 팔아야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어쨌든 10년 채워가지고 분양 받으려면 무주택 하셔야 되니까. 그럼 그때까지 혼인신고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물론 이제 뭐 아이가 있어도 뭐 미혼모, 뭐 미혼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있기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얻는 실익이 저는 뭐 많지 않다고 보고 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지방의 이제 이런 도시들은 그 지역에서 그래도 좀 더 좋은, 그러니까 제일 좋은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을 차라리 사시는 게 낫거든요. 우리 집이 이 진주에서 아주 상위의 어떤 지역과 가격과 브랜드. 어떤 브랜드 뭐 이런 건가요? 막 여기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와 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거보다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돈이 없으신 건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진주에서 좀 좋은 아파트, 제일 좋은 아파트 사놓자. 당장 뭐 들어가서 살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뭐 전세 끼고 사놓고 착실하게 이제 뭐 돈 모아가지고 나중에 뭐 애 낳고 애 뭐 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가자. 어차피 계속 진주에 사실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사실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8천에서 1억을 어떻게든 또 돈을 좀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걸 포기하는 게 맞나? 요게 제일 고민이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냥 진주에서 제일 좋은 거 사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뭐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 뭐 이득을 보든 손해를 보든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임대 아파트가 분양 전환됐을 때도 그 임대 아파트의 입지도 좋고 브랜드도 좋고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그 자체로 좋은 아파트라서 이 아파트가 욕심이 난다. 얘를 꼭 갖고 싶다라고 하는 거에서 좀 주저주저 되면 모르겠는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10년 뒤에 분양 전환될 때 그러고 나서 사도 되는 거잖아요. 갈아타기로. 지금 사놓고. 근데 리스크가 두 가지죠. 샀는데 지금 좋은 아파트를 다른 시세에 맞춰가지고 진주에 다른 아파트를 샀는데 리스크는 뭐냐? 그 가격이 별로 안 오르거나 지금보다 떨어졌거나.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뭐든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근데 안 샀을 때의 리스크는 뭐냐면 5년을 그냥 이 정도 가격에 유지될 줄 알고 기다려버렸는데
있었는데 확 뛰어 올랐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내 수준에 맞춰가지고 아예 눈높이를 낮추거나 아니면 시기를 또 미루거나 그런 수밖에 없으니까 굳이 그런 결정할 때가 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저는 항상 말하지만 임대 아파트 뭐 임대 후 분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네. 마시고 뭐 이미 살고 있었으니까 그동안 뭐 싸게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우린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된다면 이 동네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거 하나 사놓으시고 뭐 자금이 충분하시니까 그거 뭐 조금 금액이 너무 세다 싶으면 뭐 25평대 사놓으시고 뭐 그건 아니다 싶으면 30평대 사셔가지고 그냥 거주하시고 있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빌라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래나 저래나 빌라를 어떻게 좀 정리할 방법이 뭐 전혀 없을까요? 근데 이게 제 와이프가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지금 살고 계신 곳이다 보니까 쉽게 제가 손을 못 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이도 이제 90 가까이 되시는. 그럼 여기에 대출이 있으신가요? 빌라에? 없어요. 대출은 다 와이프가 갚았었어요. 그러면 그냥 완전히 그냥 그 현금으로 네. 집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네네. 그럼 여기가 대략 시세가 한 어느 정도? 시세 제가 알기로는 그냥 지금도 그대로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그냥 맨날 그냥 9천? 9천만 원. 네. 시세가 9천짜리예요. 네네. 그러면 9천짜리를 그냥 할머니한테 증여를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90인데 네. 네. 이거를 그냥 할머니한테 이제 넘겨드리면 네. 어차피 이제 다시 돌려받게 되는 거잖아요. 뭐 상속세랄 게 없거든요. 어차피 그 재산이 없으시니까. 그냥 할머니한테 명의를 넘겨. 그럼 할머니가 이제 뭐 어머니가 장모님한테 가겠죠? 장모님이 계신 거죠? 지금. 네네네. 그럼 장모님한테 뭐 돈이 가면 뭐 장모님이 뭐 나를 또 주시든 네. 뭐 어차피 이게 금액이 뭐 크지가 않기 때문에 할머니가 꼭 필요하시면 그렇게 명의를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그 명의를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내가 명의를 가지고 있는데 사는 건 또 할머니가 살고 계실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아니면은 뭐 이 집을 정리는 하시고 매각은 매각대로 하시고 할머님을 뭐 다른 곳에 뭐 모시든지. 지금 같이 하고 있을 이유는 사실 전혀 없거든요. 아예 취득을 할머니 쪽으로 하는 게 제일 깔끔했는데 어차피 상속세는 발생 안 할 거고 자산 자체가 네. 증여 취득세 할머니가 9천만 원짜리 집을 취득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증여 취득세 정도가 생길 뭐 수 있는데 3점 몇 프로인가 뭐 그래요. 932씨 270 300만 원 안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뭐 그냥- 증여세 자체도 뭐 한 뭐 몇백만 원 안 나오니까 그렇죠. 다 해봐야 뭐 한 돈 1,000만 원 될 것 같은데 그거로 그냥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할머님한테 넘기고 아내가 무주택자가 되시는 게 서로 좋은 거죠. 어찌 네. 보면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뭐 정말 할머니가 뭐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때 또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없거든요. 문제가 없는데 딱 하나 문제가 이 임대 아파트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그래. 이거 분양을 받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다 꼬여 보이는 꼬여버려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만약에 지금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월세나 전세에 사시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를 다시 한번 그것도 제3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임대 아파트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분양 전환 받아야지라는 그 선택지 하나 쥐고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지를 하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몇 가지가 이거 꼬이고 저거 꼬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디 전세 월세 살고 있는데 계약 1년 남았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좀 더 있다가 이 집을 그냥 살까? 아니면 다른 집을 지금 능력되는데 살까? 그 고민을 한다면 결론이 어떻게 달라질까? 그거 한번 아내분하고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계속 사셔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잠깐 살다가 딴 동네 가겠다 뭐 그러시면은 뭐 다른 지역에 사고 뭐 여기서 뭐 전월세를 살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주변에서 여기가 어쨌든 제일 큰 도시기도 하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사시고 거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뭐 지금 지방이 뭐 분위기 안 좋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 또 그런 곳에 계속 장기 거주하시면요 또 인플레만큼의 또 이득은 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동네들은 너무 또 구축을 사거나 그러면은 진짜 이제 나중에 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왕 사는 거 그냥 신축 사셔가지고 뭐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좋은 거. 그냥 그 동네에서 그래도 제일 좋다고 말하는 것들 하나 사놓고 그냥 거주하시는 게 뭐 손해 봐도 뭐 몇 천이고 벌면 그래도 뭐 좀 돈 벌 확률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고 그냥 잊어버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장모님하고 사이가 뭐 안 좋으신가요? 뭐 지금 걱정들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혹시나 댓글에서. 상속됐을 때 예. 그게 이제 할머니는 친할머니고 네.
장모님은 이제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면 방법 있어요. 주택에 가등기라는 거 걸어놓으면 돼요. 가등기로 걸고 나중에 그 뭐 할머니 돌아가시고 뭐 하고 하셨을 때 이 집을 나한테 처분하기로 했다, 양도하기로 했다, 그거 걸어놓으면. 아니. 그렇게 되면 또 골치 아파지죠. 나중에 또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까. 그냥 할머님은 건강이 좋으신가요 지금? 아니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고. 그럼 어차피 집이 필요 없으신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와이프 남동생이 할머니를 계속 옆에서 케어하면서 네. 지금 하다가 할머니가 얼마 전에 골절이 돼서 네.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남동생 아직 그 집에 있고 할머니는 지금 아프셔서 병원에 지금 계시는 상태. 혹시 사연자분하고 그 남동생이라는 그러니까 처남이죠. 처남하고 네네, 처남. 할머님하고 다 사이 좋으신가요? 네. 그럼 그냥 33평 사셔가지고 거기에 모시시죠. 저희가요? 네, 그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냥 이거 정리하시고 처남도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든지 해서 같이 사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뭐 그런 거라면. 이제 빌라도 다 정리하고. 빌라도 네. 다 정리하시고. 그럼 깔끔해지네요. 그리고 이제 처남은 어차피 나중에 뭐 또 결혼하면 또 나가면 되는 거고. 네. 처남은 뭐 학생이나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직장인. 직장인이면 돈 벌고 그게 나가면 맞지 되고.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를 막 명의를 막 꼬이고 뭐 거기에 또 처남이 또 거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이게 돈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골치 아프실 것 같으면 그냥 정리하시고 네, 그렇게 맞아요.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사이가 괜찮으시다면은. 알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거나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궁금한 점은 제가 이야기하시던 그 대장 아파트라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가 지금 한 7억 정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대출을 하면 이제 대출금이 발생할 거잖아요. 네. 7억은 우리한테 좀 너무 큰 무리일 집인데요. 것 너무 큰 같아요. 집인데요. 7억은 너무 좀 센 것 같고요. 네, 어느 수준이 적당한지를 제가 지금 한 기준을 잘 4, 5억대 모르겠어요. 정도가 맥시멈일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이 버는 돈을 고려했을 때. 4, 5억 대. 네. 근데 갖고 있는 돈을 보면 뭐 빌라 정리하고 그러면은 4억. 뭐 대출 뭐 크게 안 받고 대출 크게 안 받고 그 정도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또 이렇게 지방 소도시에 너무 큰 돈을 저는 넣기는 지금 어쨌든 불안 요소들이 좀 아직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잘 사시다가 나중에 뭐 갈아타기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지금 큰 거는 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네. 그 정도로 한번 집을 하나 사고 그러면 집 사면 또 마음 편해지거든요. 마음 편하게 또 아이도 사시면서. 생기고 네. 또 아내분 이제 간호사고 좀 쉬시고 싶으시다고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내분이 또 휴직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4, 5억대 정도도 네.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7억은 완전 무리고. 그 정도에서 멈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맞아. 누나 대출금도 너. 갚아주셨다고. 누나 그 1200 빌려드린 건 뭐예요? 빌려드린 거죠? 그게 누나가 사업을 하다가 네. 이거 빚을 짓는데 그 빚이 엄마 명의로 이제 빚을 진 거예요. 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아이고. 그렇게 계속 뭐 신용불 뭐 연락이 오고 뭐 이러니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셔서 일단은 제가 그 돈을 엄마 명의로 돼 있는 돈만 갚아드린 거죠. 갚아드리고 네. 그리고 제가 그 돈을 이제 받기는 받았어요.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네. 그때 이 돈 나한테 다시 줘라 이래서 네. 지금 받은 상태. 그럼 누나는 앞으로 사업을 안 하시는 걸로 하기로 했나요? 뭐 이렇게 착실하게? 네네. 이제 더 이상은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든 저는 솔직히 누나 일은 상관이 없는데 부모님 이제 명의로 이렇게 하지는 마 이제 그런 그렇죠. 그렇죠. 다 같이 힘들어지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보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사이가 좋다고 해야 될까요? 그 막 경제 서로- 공동체긴 해. 서로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서 다 꼬였어. 그렇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각자 살고 네. 힘들면 뭐 나중에 도와주더라도 막 뭐 우리 집에 뭐 누가 살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말한 대로 할머님은 또 할머니 손에서 아내분이 자랐다고 하니까 네. 또 이제 건강도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네. 어차피 요양병원에 계신데 집을 유지할 이유는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번에 정리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우리 집에서 잠깐 모시는 정도로 하면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냥 좀 인생을 좀 단순화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너무 복잡하거든요, 복잡해요. 지금. 맞아요. 저 항상 생각하는 게 저 혼자 살고 싶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인생을 꼬을 필요 없으니까. 네네. 이번 기회에 한번 싹 정리하시죠. 싹 정리하고 뭐 꼭 집을 안 사더라도 네. 그 빌라라도 정리를 네, 해놓으면 정리하고. 뭐 우리 집 요거 분양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정 안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편하게 좀 정리하는 걸로. 내 혼자 살고 싶다.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